안녕하세요. 경제를 말하다입니다. 제 핸드폰에는 구글에서 뉴스를 띄워주는 그런 앱이 있어요. 그 뉴스 피드를 좀 올려보고 있는데 좀 의미심장한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바로 토요일이었어요. 바로 이 기사입니다. 삼성 엔비디아행 HBM3 양산 평택 4공장 D램 전용 전환, 이렇게 뉴스가 떴죠. 서울경제에서 단독으로 낸 이 기사는 삼성이 HBM3를 화성 17라인에서 양산하기 시작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HBM3는 사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HBM3E의 전 버전이에요. 그래서 HBM3가 어느 정도의 기술인지를 HBM 세대별 규격을 보면 다음에 표와 같은데 HBM1, HBM2, HBM2E 여기까지는 삼성이랑 SK가 개발을 했어요. 그런데 HBM3로 넘어가는 찰나에 삼성은 사업부를 접었고 SK는 계속 연구에 매진하면서 HBM3 시대를 비로소 열어젖혔죠. 삼성 입장에서는 참 가슴이 아픈 서사인데요. 오늘 이야기해 볼 것이 바로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자, HBM은 여러분께서 여러 채널들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D램 여러 장을 적층을 하고요. 이를 TSV 관통 전극으로 연결한 형태의 반도체입니다. HBM의 핵심은 대용량의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넓은 대역폭을 갖고 있다는 점일 거예요. D램 적층 자체의 핵심이 있다기보다는 보다 빠르게, 보다 많은 정보를 한 번에 프로세서로 전달할 수 있는 넓은 대역폭, 전송 속도, 그리고 용량에 그 핵심이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2013년 SK 하이닉스에서 처음 개발했어요. HBM이. 자, 개발 당시에는 오버스펙 논란이 항상 끊이지 않았습니다. D램 여러 장을 적층할 수가 있고 한 번에 많은 양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은 분명한 장점이었어요. 하지만 2013년 그 개발되던 당시의 데이터 환경에서 과연 HBM이 필요한 반도체일까? 너무 오버스펙 아니야? 라고 하는 물음표가 항상 붙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HBM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장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올리고 이거를 구멍을 뚫어가지고 TSV로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만큼 범용 D램에 비해 높은 개발 비용, 그리고 제조 난이도, 게다가 낮은 효율까지 이 한 박자를 두루 갖춘 이 HBM의 개발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계속 있어 왔던 것이 사실이에요. 실제로 삼성은 그래서 HBM의 미래를 그리 밝게 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HBM 팀을 일시적으로 해체를 시키고 GDDR에 집중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택이 정말로 뼈가 아팠어요. 왜? 혜성같이 등장한 바로 그 이름, 챗GPT가 등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챗GPT의 등장으로 인해서 비로소 생성형 AI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챗GPT가 등장을 하면서 AI 연산을 수행하는 파라미터, 즉 매개 변수의 수가 수천억 개에 달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렇게 무거운 모델을 효과적으로 돌리기 위해선 수많은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하는 데에 특화된 반도체가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 이러한 특성을 갖는 이른바 AI 가속기는 엔비디아의 A100, H100이 유일했다는 것입니다. 생성형 AI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빅테크들은 앞다투어서 자사의 생성형 AI 모델을 개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사의 AI 데이터 센터를 바삐 구축하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었죠. 그러한 급격한 투자는 엔비디아를 최고의 수혜자로 올려놓기에 충분한 수준이었습니다. 왜냐? 그때 당시는 생성형 AI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반도체가 엔비디아의 A100, H100만한 그런 가속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가격을 주고 엔비디아의 가속기를 사들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엔비디아가 급격한 수혜를 받으면서 AI 반도체 대장주로 떠올랐죠. 그러면서 A100부터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해 오던 SK 하이닉스가 덩달아서 수혜를 입게 됩니다. 2022년 3분기부터 메모리 반도체 업계에는 그야말로 시린 겨울이 찾아왔어요. 그야말로 메모리 3사에게 있어서는 재앙과도 같은 불경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지옥 같은 시간에도 분명히 웃는 자가 있었죠. 바로 SK 하이닉스예요. 엔비디아의 AI 가속기가 날개도 친 듯이 팔려나가면서 덩달아 엔비디아의 HBM을 독점 공급하고 있는 SK 하이닉스도 높은 멀티플을 받으면서 빠른 회복세로
돌아설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2019년 HBM 팀을 해체해버리는 뼈아픈 실책을 저지른 삼성전자는 AI 가속기로부터 시작하는 반도체의 봄을 온전하게 만끽하지 못해요. 범용 메모리 중심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춘 삼성전자의 경우 글로벌 IT 경기가 살아나서 디바이스가 많이 팔려야 비로소 실적 개선을 이룰 수가 있는 형태의 사업 구조를 갖고 있었어요. 파운드리가 있긴 했지만 파운드리는 돈 먹는 하마가 되어버린 지 오래지 않습니까? 불경기에 AI 붐이 불면서 AI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해놓았던 TSMC로 한꺼번에 물량이 몰리게 되면서 삼성전자 파운드리도 별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오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는 IT 경기의 회복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2023년도를 한번 되돌아보면 AI 시장만 미친 것처럼 상승을 하고 나머지 IT 시장은 마치 폭격을 맞은 것처럼 주저앉았던 시기가 바로 2023년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시장 판단 미스가 굉장히 뼈아팠던 시기가 바로 2023년이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팀을 해체시키면서 SK와 벌어져버린 이 기술 격차 또한 쉽게 좁혀지지가 않았어요. SK 하이닉스는 날개도 친 듯 팔려나가는 엔비디아의 H100, H200 등 AI 가속기 붐에 가파르게 편승하면서 실적 개선을 가파르게 이루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주가 또한 맹렬하게 반응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삼성전자는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면서 실적은 많이 개선되었다라고 하는데 주가 측면에서는 미래를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다는 이 시장의 실망감을 반영하면서 꽤나 오랜 시간 동안 7만전자를 전전해야만 했습니다. 이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올해의 주가 추이예요. 2024년까지도 그런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이 그래프가 바로 그 그래프입니다. 진짜 처참하죠. 삼성전자 진짜 한 2개월 동안을 7만전자에서 빌빌 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SK 하이닉스 아름답죠. 삼성을 버리고 SK로 갈아타는 선택을 하신 분들은 정말로 이 시기에 초대박을 이뤄낼 수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2024년에 들어오면서 엔비디아에서 몇 마디만 하면 그 한마디의 워딩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요동을 쳐버려요. 제가 몇 번이나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참 웃긴 촌극이라고 말이죠. 그야말로 2024년 1분기 기준으로 세계 1등 반도체 기업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가 이 타이틀이 부끄러울 정도로 속수무책으로 AI 반도체 시장에서는 왕따에 가까운 취급을 받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왕따건 아니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삼성 입장에서는 SK에 뒤처진 이 HBM 기술력을 발빠르게 따라가면서 어떻게 해서든 성능을 쫙쫙 끌어올려서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다라는 겁니다. 일단 물량이 확보가 되어야지 계속 생산을 하면서 오류를 수정하고 공정상의 성능도 높여가면서 효율을 쫙 끌어올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물량이 담보가 되어야 효율도 올라가는 겁니다. 물론 HBM3와 HBM3E를 AMD 가속기에 납품을 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AMD가 AI 가속기 분야에서 그 점유율이 굉장히 미미해요. 한 자릿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의미한 물량을 수주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즉 삼성전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엔비디아양 납품을 뚫어야지 비로소 HBM3와 HBM3E의 수율을 가파르게 끌어올리면서 SK 하이닉스와의 수익률 경쟁을 맞다이로 붙어볼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향 납품권은 반드시 성사시켜야만 하는 거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 엔비디아의 임원들 막 급파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올해 초에. 그런데 한번 반대로 엔비디아 입장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현재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약간의 물량을 마이크론으로 받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물량을 SK 하이닉스가 독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거의 독점적으로 HBM3E를 납품을 받고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마이크론에서 공급되는 물량은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에요. 그리고 SK 하이닉스에 엔비디아가 선수금까지 지불해가면서 물량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역시 별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즉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면 주문이 밀려 들어와도 HBM 물량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넘쳐나는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현재가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물량이 딸리는 상황에서 SK 하이닉스가 HBM을 거의 독점적으로 제공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가격 협상력에서도 SK 하이닉스가 주도권을 잡고 가는 경향이 컸다 이거죠. 울며 겨자 먹기로 SK가 책정하는 가격에 준하는 가격으로 HBM을 공급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즉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SK 하이닉스 물량과 대등한 물량을 공급하면서 적절하게 SK 하이닉스를 견제해 줄 수 있는 이 삼성전자의 존재가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량도 챙기고 가격 협상력도 높일 수 있으니까 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삼성이 들어오는 게 그리 나쁜 선택지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전술했던 바와 같이 HBM은 D램 여러 장을 적층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TSV 관통 전극으로 연결하는 형태의 꽤나 난이도가 높은 반도체예요. 즉 제조 난이도가 D램에 비해서 매우 높습니다. 하이브리드 본딩 등 여러 첨단 패키징 공정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공정도 복잡하고 효율도 낮아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런 기술 난이도가 SK 하이닉스를 추격하고 엔비디아의 공급망을 뚫는 데에 굉장히 큰 걸림돌로 작용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HBM을 생산할 때 쓰는 공정도 문제가 있다라는 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리곤 했어요. 바로 NCF 공정이거든요. NCF 필름이라고 해서 비전도성 필름을 각 층마다 깔고 쌓고 이렇게 비전도체 필름을 각 층마다 쌓아가지고 차근차근 올려가는 것이 삼성전자가 추구하는 HBM 제조 방식이었습니다. 반면 SK 하이닉스가 사용하는 MR 머프 방식은 D램을 마이크로 범프를 활용해서 일단 얼기설기 이렇게 쌓아놔요. 그런 다음에 이를 젤 형태의 MUF 소재를 활용을 해서 틈새를 마감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한 번에 구워버리는 거예요. MR 머프 방식이 NCF 방식에 비해서 대량 생산이 용이하고 어느 정도 안정된 수율을 구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HBM 단수가 8단을 넘어서서 12단, 16단으로 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MR 머프 방식이 한계에 부딪힌다라고 하는 기술적인 한계가 있어요. 반면 삼성전자가 사용하는 NCF 필름 방식은 8단 이상으로 HBM이 적층이 될 때 고층으로 적층할 때 안정적으로 쌓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의 설명이에요. 하지만 비전도성 필름을 사용하는 만큼 열방출에 있어서 취약한 구조의 기술이라는 그런 맹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삼성전자 콜텍스트를 번번이 낙방시켰던 이유가 뭡니까? 전성비가 낮다. 그리고 발열 관리에 취약하다라는 거잖아요. 이 NCF 방식이 발열 관리에 취약한 방식이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초창기 HBM 시장에서 열방출에 유리하고 대량의 HBM을 비교적 안정적인 수율로 공급이 가능한 MR 머프 방식을 활용해서 HBM을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을 장악해버리는 데에 성공을 하죠. 안정된 성능과 양산 능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지배한 SK 하이닉스는 삼성전자에게 절대 추격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로 HBM에서의 독점적인 지위를 이제까지는 유지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삼성전자가 HBM3 그러니까 4세대 HBM을 엔비디아에 납품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본격적인 HBM 대전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콜텍스트에 합격한 HBM3는 현재 SK 하이닉스가 공급하고 있는 5세대 HBM, HBM3E에 비해서는 한 단계 낮은 성숙도를 가진 공정이기는 해요. 하지만 지금 뉴스에서 5세대 HBM도 7월 안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솔솔 피어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간의 HBM 대전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엔비디아, SK 하이닉스, TSMC 이 카르텔에 두들겨 맞고 있는 형국이 삼성전자가 처한 현실이었다면 이젠 그 좁은 틈을
살짝 벌려놓고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데에 성공까지는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엔비디아양 HBM3 양산을 시작했다고 해서 이것이 뭐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와의 HBM 대전에서 이젠 우위를 점할 겁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거나, 혹은 이제 곧 삼성이 SK 하이닉스를 HBM에서도 추월할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삼성은 공백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술 공백을 메꾸기 바빠요 지금. 게다가 HBM3를 양산하기 시작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흐를 잡기 바쁠 거예요. 그러면 당분간은 SK 천하가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물론 관전 포인트는 있습니다. 기술의 퀀텀 점프를 위해서 SK 하이닉스보다 먼저 12단 HBM3E 퀄 테스트를 엔비디아와 진행 중에 있죠. 이게 SK 하이닉스보다 먼저 통과되느냐 통과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기술적으로 SK와 대등한 반열로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도 결정이 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12단 HBM3E 퀄 테스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삼성전자에게 있어서 말이죠. 게다가 현재 SK 하이닉스의 HBM 효율은 80% 수준이라고 오피셜로 공개를 해버렸죠. 그만큼 타사에 비해서 생산성도 높고 수익률도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번에 2분기에 SK 하이닉스 영업이익률을 보면은 삼성전자에 비해서 미쳤거든요. 그 퍼센테이지가 남달라요. 이게 바로 HBM 효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현재 상황에서는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똑같이 HBM 100장을 생산한다라고 하면 그 수율이라든지 수익률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여전히 엔비디아의 주요 벤더는 SK 하이닉스고, 삼성전자에게는 기술이 좀 더 무르익을 때까지는 잉여 물량이 주어질 것으로 보여요.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물론 오피셜은 아니죠. 뇌피셜입니다. 항상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틀릴 확률 99.9999999999999%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을 너무 믿지는 마시고요. 어쨌든 그래도 삼성전자가 양산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는 좋은 사이클임에는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인 플레이어로 올라서진 못했지만 이제 곧 발빠르게 추격을 해서 양대 산맥으로 올라설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정도로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삼성전자의 잠재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자본력도 믿습니다. 언젠가는 둘이서 이렇게 대등하게 경쟁을 하면서 둘 모두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인 만큼 뚜렷한 성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를 말하다였고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